오늘 제 며느리가 제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며 평생 쓴 제 일기장을 마당에서 태워버렸죠. 그런데 그 불 속에서 나오면 안 될 종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틀을 붙잡고 숨을 삼켰습니다. 사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제가 직접 설계한 일이었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현관에 서서 묵직한 가방을 내려놓았다. 오래된 가죽 가방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내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배어 나오는 듯 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거실은 내가 살던 고즈넉한 한옥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번쩍이는 현대적인 공간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천장에는 크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였다. 진열장에는 값비싼 자기와 장식품들이 즐비했지만 그 어느 것에서도 따뜻함이라는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무심한 듯 허공을 응시했지만 내 안의 영민한 눈은 이 모든 것을 스캔하듯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며느리 혜진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출 수 없는 경멸과 조급함이 엿보였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과 짙은 화장은 내 낡은 한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어머님, 이제 여기 계시면 되세요. 얼마나 찾으셨는지 몰라요. 진호 씨도 어머님이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혜진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고 인위적이었다. 나는 그저 멍한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가 정말로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내 안에서는 쓰디쓴 웃음이 터져나오려 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이제부터 시작될 긴 연극의 첫 장면이었다. 나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불안정한 걸음으로 거실을 가로질러 혜진이 안내하는 방으로 향했다. 발끝으로 느껴지는 대리석의 차가운 감촉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듯했다. 내게 주어진 방은 작고 아늑했지만 내 오랜 물건들 대신 깔끔하게 정돈된 채 한쪽 벽에 놓여 있었다. 혜진은 내 가방을 받아들며 가볍게 흔들어 보더니 낡은 가죽의 질감을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훑어보았다. 어머님, 이 짐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그저 편안히 쉬시면 돼요.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네 물건은 더럽고 불필요하니 내가 처리하겠다는 위압적인 명령과 다름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침대에 털썩 앉았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석양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차가운 강철 도시의 심장 같았다. 이 거대한 심장 속에서 나는 치밀한 계획의 첫 발을 내딛었다. 내 연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의 자식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내 가슴은 차가운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며칠이 흘렀지만 며느리 혜진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내 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의 코끝은 찡긋거렸고 내 오랜 물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내가 아끼던 낡은 일기장과 돋보기, 빛바랜 사진첩들은 그녀에게 그저 쓰레기에 불과했다. 나는 방 한편에 놓인 작은 낡은 함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녘 나는 희미한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혜진의 손길로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 물건들을 마치 세균 덩어리라도 되는 양 맨손으로 만지는 것조차 꺼리는 듯했다. 나는 벽에 기대어 흐릿한 시선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내가 가져온 몇 안 되는 짐들은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쌓여 있었다. 특히 내 손때 묻은 일기장들이 담긴 나무 상자는 혜진의 눈에는 거슬리는 존재임이 틀림없었다. 나는 그 상자를 가리키며 저건 오래된 소중한 거야 라고 웅얼거렸지만 혜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나의 존재 자체가 성가신 짐처럼 비쳤다. 식사 시간에도 그녀는 내 앞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빨리 먹고 치워라는 듯한 무언의 압력을 보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언제쯤 요양원에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노골적인 기대감이 읽혔다. 나는 국을 뜨는 척하며 그녀의 얼굴을 슬쩍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얇고 차가웠으며 눈빛에는 인간적인 온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리는 듯했다. 내가 겪어야 할 이 모든 수모가 내 아들 진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는 왜 이 모든 것을 모른 척하고 있을까? 점심 무렵 혜진은 결국 내 방으로 들어와 내 짐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흰색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와 마치 혐오스러운 오물을 치우듯 내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에서 들린 것은 내 손때 묻은 돋보기였다. 어머님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으시죠?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그녀는 돋보기를 보며 경멸하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돋보기 너머로 세상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나는 그녀의 잔인한 미소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일렁였다. 그녀의 손길이 내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쓰레기라 칭하며 한데 모으는 것을 나는 무력한 척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감정의 깊은 골은 단순히 물건을 잃는 아픔을 넘어 인간적인 존엄이 짓밟히는 처절한 고통이었다. 혜진의 손길이 마침내 내 일기장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에 닿았을 때 내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내 평생의 기록이자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우리 가문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긴 그 일기장은 나에게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이자 증명이었다. 혜진은 상자를 열더니 쌓여있는 일기장들을 보고는 대놓고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 이런 퀴퀴한 종이 뭉치는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다 버려야죠. 그녀의 손이 일기장 위에 머뭇거렸다. 낡은 종이에서 풍기는 희미한 세월의 냄새를 그녀는 역겨워하는 듯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살짝 일으키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내 입에서는 그건 안 돼라는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녀는 그저 내가 치매 환자 특유의 반항을 한다고 여겼는지 피식 비웃기만 할 뿐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었던 일기장 중 가장 낡고 두툼한 것을 펼쳐보았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내가 젊은 시절의 펜글씨로 꾹꾹 눌러 쓴 글자들이 빼곡했다. 남편과 함께 거닐던 강변의 풍경, 아이들의 첫걸음, 그리고 우리 가족의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산에 대한 기록들. 혜진은 대충 몇 장을 훑어보더니 재미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아이고 이게 다 뭐라? 옛날에 적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밖에 없네? 보물이라도 숨겨놨을까 싶어서 봤더니 그냥 낙서장 수준이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내 인생이, 내 추억이, 내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한낱 낙서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나는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멍한 시선을 유지했지만 내 안의 분노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거세게 번져갔다. 혜진은 상자에서 일기장들을 꺼내 한데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서 일기장들이 구겨지고 휘어지는 모습을 나는 애써 외면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했다. 내가 이토록 치밀한 연극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들의 탐욕과 잔인함을 직접 목격하고 그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녀는 이제 이 일기장들을 마당으로 들고 나가 태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 뒤로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를 감지했다. 마당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마치 묵은 쓰레기를 치우는 듯한 해방감마저 느껴지는 걸음이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제 막 내 연극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될 참이었다. 마당에서 희미하게 타는 냄새가 내 코를 스쳤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혜진은 이미 마당 한가운데에 내 소중한 일기장들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고 그 불꽃은 마치 나의 지난 세월을 비웃는 듯 번뜩였다.
내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지만 나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의 일부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추억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다. 혜진은 망설임 없이 라이터 불꽃을 일기장 더미에 갖다 댔다. 마른 종이는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붉고 노란 불꽃이 솟아오르며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내 평생의 기억, 남편과의 속삭임, 자식들의 어릴 적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문의 자산 기록들이 그 불길 속에서 재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뻔했지만 나는 애써 참아냈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나는 철저하게 치매 환자 박순자여야만 했다. 멍한 눈빛과 살짝 벌린 입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웅얼거림으로 내 고통을 숨겨야 했다. 불길은 맹렬하게 타올랐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내는 푸스스 하는 소리가 내 귀청을 때리는 듯 했다. 매캐한 연기가 창문 틈새로 새어들어와 내 폐부를 찔렀다. 나는 재채기를 할 뻔했지만 이내에 자제했다. 혜진은 불타는 일기장 앞에서 팔짱을 낀 채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함께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역력했다. 그녀에게 나의 일기장은 단순한 쓰레기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내 삶의 증거이자 내 가문의 역사 그 자체였다. 그녀가 태우고 있는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엄성이었다. 나는 불꽃 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글자들을 보았다. 강남구 동 토지 매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단어들이 내 눈에 선명하게 박혔다. 물론 저것은 가짜였다. 내가 미리 준비해둔 교묘한 복사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모르겠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타오르는 불꽃은 혜진의 탐욕을 비추는 거울 같았고 나는 그 거울 속에서 그녀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방 안은 매캐한 연기 냄새로 가득했다. 창밖으로는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검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타들어가는 내 삶의 기록들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혜진은 불꽃 앞에서 연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잔인하게 비틀려 있었고 나는 그 표정에서 이미 그녀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 내 눈은 여전히 멍한 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내 귀는 예리하게 혜진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미리 설치해둔 작은 녹음기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나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불꽃은 이제 종이를 넘어 기억마저 집어삼키는 듯했다. 빛바랜 표지가 재로 변하고 내가 정성껏 쓴 글자들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습은 나에게 물리적인 고통 이상으로 정신적인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마치 내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아픔이었다. 혜진은 불길을 향해 무심하게 발로 재를 툭툭 차더니 다시 휴대전화에 집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자기야! 이제 노인네 정신도 없는데 방 다 치웠어. 그 일기장에 뭐 숨겨놨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냥 종이 쪼가리들이야. 나는 그녀의 잔인한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냉기를 느꼈다. 노인네라는 단어와 종이 쪼가리라는 표현에서 그녀의 경멸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내가 연기하는 치매 노인의 가면 뒤에서 나는 강렬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확신에 찬 결의를 품고 있었다. 나는 녹음기의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내 손가락 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이 모든 것은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내 귀에 닿았다. 그 웃음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의 복수심을 불태우는 불씨가 되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차갑고 단호한 전략가였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웃음은 이제 곧 후회의 비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뿌리내렸다. 나는 불길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내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혜진의 목소리는 전화 너머의 아들 진호에게 쾌활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창문 틈새로 그들의 대화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자기야, 이제 노인네 정신도 없는데 방 다 치웠어. 그 일기장에 뭐 숨겨놨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냥 종이 쪼가리들이야. 그녀는 종이 쪼가리라는 말을 마치 경멸스러운 벌레를 밟는 듯한 어조로 내뱉었다. 내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갔다. 나는 조용히 녹음기를 내 귀에 더 가까이 가져갔다. 혜진의 목소리는 마치 비수를 박는 듯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내가 연기하는 치매 환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태도에서 나는 그녀가 나를 단순한 짐승이나 물건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지만 나는 겉으로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멍한 표정을 유지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입술은 희미하게 떨리는 척했다. 이 모든 것이 연기였다. 혜진은 마당에서 연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으로 들어오는 듯 했다. 그러나 통화는 계속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내 아들 진호에게 나의 일기장이 단순한 쓰레기였을 뿐이라고 확신시키려는 듯 했다. 진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나는 그 역시 아내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늘 우유부단했고 아내의 기세에 눌려 자기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는 데 익숙했다. 그의 나약함이 나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내 시선은 창밖에 재가된 일기장들을 향했다.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치 내 마음속의 슬픔을 상징하는 듯 했다. 그 불길 속에서 사라진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마지막 희망이자 그들의 본성을 시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이제 그들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스스로 시험을 망쳐버렸다. 나는 내 손에 들린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다. 이 작은 기계는 그들의 잔인함을 증명할 유일한 도구가 될 것이었다. 내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복수심이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혜진의 통화는 더욱 노골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제 요양원 보낼 준비하자. 어머님도 여기 계시는 것보다 전문가들한테 관리받는 게 훨씬 좋으실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 그녀는 나의 처분을 논하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잔인한 대화를 고스란히 녹음기에 담았다. 내 귀에는 혜진의 목소리와 함께 내 아들 진호의 희미한 동조가 울려 퍼졌다. 내 손은 떨렸지만 녹음기는 굳건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마치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다. 그러나 내 안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한 듯 했다. 내가 치매에 걸린 짐덩이라고 단정하고 나를 그들의 삶에서 영구히 배제하려 하고 있었다. 이들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졌을 것이다. 내가 치매라는 판정을 받은 순간부터 이들은 내 재산을 탐내며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왔을 것이다.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깊은 상처였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혜진은 이제 안심한 듯 거실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진호와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제 어머님 재산 문제만 해결되면 완벽해. 그 오래된 땅들 빨리 팔아서 우리 사업에 보태야지. 그녀의 말 속에는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다.
내가 평생을 걸쳐 지켜온 남편의 유산은 그들에게 한낱 사업 자금에 불과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나의 계획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도 용서도 없었다. 나는 그들의 잔인한 대화를 하나하나 내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그리고 녹음기에 담긴 그들의 목소리는 나의 증거가 될 것이었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나는 앞으로의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다. 내 연기는 완벽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은 그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덫이 될 것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창밖의 불길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검은 재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전날의 잔혹한 기억으로 무거웠다. 혜진은 어제 태운 일기장들의 죄를 치우기 위해 마당으로 나간 듯 했다.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듯 했다. 이제 계획의 다음 단계가 시작될 차례였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서성였다. 혜진의 목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다. 짜증이 섞인 듯한 투덜거림이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쟤만 잔뜩 날리고 쓸데없는 종이 태워서 청소만 더 시키네. 그녀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에 쌓인 재를 쓸어 담고 있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녀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의 후련함이 남아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혜진은 빗자루로 재를 한 곳에 모으다가 문득 뭔가에 걸린 듯 멈칫했다. 그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여 재 속에 묻힌 것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내가 미리 준비해둔 그 미끼가 제대로 작동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이 재 속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한 듯 했다. 새까맣게 타버린 재 속에서 그 조각은 홀로 빛나는 듯 했다. 그녀는 종이 조각을 집어들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많은 연습을 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는 침에 놓인 행세를 완벽하게 해냈다. 혜진은 종이 조각을 눈앞에 바싹 가져다 대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빛이 점차 변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이내 놀라움과 함께 탐욕스러운 빛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조각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님을 직감한 듯 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치밀한 설계였다. 이제 그녀는 나의 덫에 걸려들기 시작했다. 혜진의 손에 들린 종이 조각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글자는 그녀의 세상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녀의 얼굴 표정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에는 경악, 그리고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탐욕과 후회가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종이 조각에는 강남구 동토지 매매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그 글자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혜진은 그 종이 조각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갑게 식은 재들을 맨손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우아했던 손은 이제 더러운 재로 얼룩졌고 얼굴에는 피폐함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게 뭐지? 더 있어. 분명 더 있을 거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재 속을 파헤쳤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광기를 보았다. 그녀가 그렇게 경멸하던 쓰레기 속에서 그녀는 이제 황금을 찾고 있었다. 재는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온몸을 던져 재 속을 뒤졌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그 한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내 재산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일기장을 종이 쪼가리라 부르며 태웠던 그녀는 이제 그 종이 쪼가리가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보물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설계였다. 그녀의 절규는 내 가슴속 깊이 쌓였던 분노와 슬픔을 조금이나마 씻어주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동요 없이 마치 딴 세상 사람인 양 침묵을 지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치매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의 눈물이 마당에 재를 적시는 동안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작은 단추를 눌렀다. 이제 최 변호사가 올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의 연극은 이제 곧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을 것이었다. 혜진의 절규는 마당에 비참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완전히 절망한 얼굴로 제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멍한 표정을 지우고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았다. 나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걸음으로 창가로 다가갔다. 나의 눈빛은 이제 초점 없는 흐릿함이 아닌 예리하고 강렬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혜진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을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나는 그녀의 충격과 혼란을 즐기는 듯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길고 긴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을 시간이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마당에 울려 퍼지도록 말했다. 그거 찾니? 네가 방금 내 추억이랑 같이 태워버린 내 전 재산? 나의 목소리는 늙고 힘없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여인의 목소리였다. 혜진은 나의 말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내가 치매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듯했다. 나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내 안에서는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해방되는 듯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승리감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내 눈빛에 서려 있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간신히 움직였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녀가 불태운 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미래이자 나의 마지막 잡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문턱에 서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최 변호사였다. 그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통찰력과 여유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조력자였다. 나는 최 변호사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참이었다. 혜진은 내가 아닌 최 변호사를 향해 절망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최 변호사의 단단한 모습이 들어서는 순간 마당에 주저앉아 절규하던 혜진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채 그를 향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나와 최 변호사 사이를 오가며 혼란에 빠진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나는 차갑게 열린 창가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내 입가에는 미세한 회심의 미소가 번졌지만 내 안에서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복잡한 감정들이 회오리 쳤다. 이 순간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계획하고 연습했던가. 나의 이중 생활,
치매 연기라는 잔혹한 가면 뒤에서 홀로 고통을 감내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마당에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 냄새가 맴돌았다. 재로 변해버린 나의 일기장들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열기와 함께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혜진의 더럽혀진 손과 얼굴, 그리고 절규에 찬 표정은 마치 지옥에서 갓 올라온 망자처럼 비참했다. 그녀는 최 변호사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그를 보며 질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사님, 어째서?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고 나는 그 떨림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극한의 공포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했기에 최 변호사의 등장은 그녀의 모든 허점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되었을 것이다. 최 변호사는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말끔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과 깔끔한 넥타이,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그의 눈빛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림 없는 존재였다. 그는 마당의 혜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무언의 신호 속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다져온 신뢰와 계획의 완성을 확인했다. 나의 심장은 고요하게 박동했지만 내 안의 모든 신경은 극도로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심판의 칼을 꺼내든 박순자였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싸늘한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마당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뜨거워졌다. 이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기 위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내 추억을 불태우는 고통까지 감수하며 말이다. 혜진은 바닥에 엉망으로 널브러진 채 최 변호사를 향해 필사적인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아마도 그가 자신을 구해줄 구원투수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착각은 곧 산산이 부서질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절망을 보며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나에게 가했던 무시와 경멸, 그리고 재산을 향한 끝없는 탐욕은 이미 내 마음속의 모든 연민을 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될 진실의 폭풍 앞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최 변호사는 마당에 주저앉은 혜진을 지나쳐 나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차분하게 내 곁에 섰고 그 순간 내 방 안은 미묘하면서도 강렬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혜진은 여전히 마당에서 멍하니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는 듯했고 마치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어린아이처럼 초점 없이 흔들렸다. 마당에서 올라오는 제 냄새는 코를 찔렀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최 변호사는 나를 향해 작은 서류 가방을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문서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혜진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모님께서 불태우신 일기장 속 문서들은 모두 교묘하게 제작된 가짜 복사본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그 가짜 문서들은 자식분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혜진에게는 천둥과 같은 충격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혜진을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흐릿한 치매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정하고 예리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으로 가득했다. 혜진은 최 변호사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몸을 움찔거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분명 내가 봤어. 강남구 동토지 매매라고 분명히. 그게 어떻게 가짜일 수 있어요? 변호사님, 지금 저를 속이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필사적인 발버둥 속에서 그녀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내가 치매 연기를 했을 리 없다고,
이 모든 것이 변호사의 농간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듯했다. 그 절박한 모습에서 나는 그녀가 진정으로 믿었던 것은 오직 나의 재산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차가운 햇살을 맞으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였던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정의를 향한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이 모든 연극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기 위함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엄을 지키고 나의 삶이 한낱 짐으로 취급되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었다. 최 변호사는 혜진의 절규에도 흔들림 없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들은 혜진의 눈에 공포스러운 현실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재는 바람에 실려 마당을 맴돌았고 그 잿가루 속에서 혜진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다. 최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의 손에 들린 봉투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지난 세월과 남편의 땀방울, 그리고 우리 가문의 미래가 담긴 진정한 유산의 증표였다. 봉투를 개봉하자 안에서 윤기가 흐르는 문서들이 드러났다. 강남구의 주요 토지 등기부 등본, 수십 장에 달하는 무기명 채권 증서, 그리고 해외 법인 명의의 자산증명서들이 차례로 펼쳐졌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온 나의 진짜 보물들이었다. 마당에 주저앉아 있던 혜진의 눈은 그 문서들을 향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의 절규가 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경악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허망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심장이 꿰뚫린 듯 고통스러웠고 그 눈동자 속에서 그녀의 탐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가 지켜온 것은 단순한 노년의 평안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자존심이자 이 세상에 내가 존재했던 이유였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한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간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내 아들 진호였다. 그는 급하게 뛰어들어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혜진의 전화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진호는 마당에 재와 주저앉은 혜진,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나와 최 변호사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어머니를 외면해왔던 비겁함과 이제 막 눈앞에 펼쳐진 파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진호의 얼굴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가 나를 침에 걸린 짐덩이로 치부하며 아내의 탐욕을 묵인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애증이 뒤섞여 아프게 요동쳤다. 최 변호사는 진호에게도 들리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불에 탄 것은 단지 위조된 문서들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단호한 말은 진호에게도 충격파처럼 다가갔을 것이다. 진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몸을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동자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서렸다. 그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탐욕이라는 덫에 걸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나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듯 끌어올랐다. 최 변호사가 진짜 문서들을 혜진과 진호의 눈앞에 펼쳐 보인 순간 나는 창가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약하거나 불안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대지의 뿌리처럼 단단하고 확신에 찬 걸음이었다. 내 눈빛은 이제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오직 진실과 심판을 갈망하는 차가운 빛으로 타올랐다.
혜진은 바닥에 엉망으로 주저앉은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방금 도착한 진호 또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듯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혜진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그의 눈에는 아내의 탐욕을 묵인했던 자신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함께 어머니에게서 느껴지는 거대한 위압감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집안은 팽팽한 침묵으로 가득 찼고 마당에서 불어오는 찬바람만이 나의 한복 소매를 살짝 흔들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의 목소리는 늙고 병든 할머니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 단련된 강철처럼 단단하고 깊은 지혜가 담긴 여인의 목소리였다. 너희들이 그토록 탐냈던 것, 내가 평생을 걸쳐 지켜온 이 제사는 사실 너희들의 잔인한 본성을 시험하기 위한 나의 마지막 유산이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혜진은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고 진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내가 치매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내가 그들의 탐욕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하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그들이 나에게 안겨주었던 모든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들을 향한 깊은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너희들은 내 추억을 불태웠고 나를 한낱 짐덩이 취급했으며 심지어 요양원에 보내 내 재산을 가로챌 궁리만 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눈에, 나의 귀에, 그리고 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품속에서 작고 검은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그들의 대화가 생생하게 담긴 그 녹음기는 이제 그들의 죄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나의 선언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치밀한 복수의 서막이었고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참혹한 파멸의 시작이었다. 나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이성과 단호한 결의만이 내 안에 가득했다. 나의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는 혜진과 진호에게는 거대한 망치처럼 다가갔을 것이다. 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방 안에는 며칠 전 마당에서 타오르던 불길만큼이나 선명한 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기야! 이제 노인네 정신도 없는데 방 다 치웠어. 그 일기장에 뭐 숨겨놨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냥 종이 쪼가리들이야. 이제 요양원 보낼 준비하자. 그리고 이어서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리는 진호의 동조하는 듯한 목소리까지. 그들의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대화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혜진은 자신의 목소리가 재생되자마자 온몸을 떨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진호 또한 그의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두 눈은 커다란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마치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내가 지난 세월 느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녹음기는 나의 오랜 침묵이 폭발하는 순간을 알리는 서곡과 같았다. 이게 다가 아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최 변호사는 나의 신호에 따라 휴대용 태블릿 PC를 꺼내들었다. 화면에는 내가 치매 연기 중인 동안 그들이 나를 짐덩이 취급하며 내 방에 음식 쟁반을 던지듯 놓거나 내게 반말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재산을 논하며 비웃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들이었다. 그들의 비열한 웃음과 경멸하는 표정, 그리고 나를 향한 무시가 영상 속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영상 속의 그들은 지금의 비참한 모습과는 달리 당당하고 오만했다. 나는 그 영상 속에서 내가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며 침대에 누워있을 때 혜진이 내 앞에서 이 노인네가 죽어야 우리도 편하게 살지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았다. 내 아들 진호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묵인했다. 그들의 잔혹함은 나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내 마음속 깊이 쌓였던 분노는 이제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해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혜진은 영상을 보며 비명을 지를 듯한 신음소리를 내뱉었고, 진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죄는 영상과 목소리로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진정으로 후회하고 고통받기를 바랐다. 그것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한 이유였다. 녹음된 목소리와 영상이 멈춘 후 집안에는 찢어질 듯한 침묵이 흘렀다. 혜진과 진호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어깨는 축 처졌고 몸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죄책감과 공포를 응시하며 내 안에서 차갑게 굳어진 결심을 되새겼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이 순간을 위해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왔으니까. 나는 최 변호사를 향해 눈짓을 보냈다. 그는 곧이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내게 건넸다. 그것은 내가 미리 작성해둔 상속 포기각서와 유언장이었다. 나의 손에 들린 서류들은 마치 그들의 탐욕스러운 꿈을 산산조각 낼 철퇴와 같았다. 나는 서류를 혜진과 진호가 볼 수 있도록 천천히 펼쳤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바닥에 박혀 있었지만 내 눈은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이들이 나의 진심을 왜곡하고 나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너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다. 어떤 감정의 흔들림도 없었다. 나는 너희들의 이름으로 된 모든 상속을 박탈하고 내가 평생 일궈온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너희들이 태워버린 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려 했던 기회이자 인간적인 도리였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혜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내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일그러졌다. 어머님,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마치 생명이 끊어질 듯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진호 또한 그제야 고개를 들고 나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넘어가 어머님을 모른 척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애원과 후회로 가득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나는 그들의 간절한 애원을 듣고도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했던 행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나의 모든 연민을 말려 죽였다. 나는 그들의 손에서 발목을 빼냈다. 그들의 눈물은 나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였다. 나는 나의 결정에 어떤 후회도 없었다. 혜진과 진호의 애원은 나의 귓가에 닿지 않았다. 그들의 눈물과 후회는 너무 늦었고 그들의 행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나는 그들의 매달림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들을 향한 연민이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허무함과 함께 나의 결정을 굳건히 지켜낼 단호함만이 존재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주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고 있었고 혜진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같았다. 한때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아들과 한때 내게 효부라 불리던 며느리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마음도 그들의 손을 잡아줄 의지도 없었다. 추억을 태운 자리에 너희들이 있을 곳은 없다.
나의 목소리는 차가운 칼날처럼 그들의 마음에 박혔을 것이다. 이 한마디는 나의 모든 감정을 담은 마지막 선고였다. 그들이 불태웠던 일기장 속에는 단순한 재산 기록만이 아니었다. 나의 지난 추억, 남편과의 사랑, 아이들을 향한 나의 희생과 사랑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나의 영혼을 불태웠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고, 이 순간이 바로 그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당에는 여전히 재가 흩날리고 있었다. 그 재는 마치 내가 이 집에서 느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의 잔해 같았다. 나는 그 재 위에서 다시 피어날 새로운 삶을 상상했다. 이 거대한 집안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나의 남은 여생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이 결심은 나를 자유롭게 했고 내 안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었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이 집을 떠날 시간이었다. 그들의 절규 속에서 나는 나의 새로운 시작을 예감했다. 최 변호사는 조용히 내 곁에 다가와 내 팔을 부드럽게 받쳤다. 나는 그의 손에 의지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모든 슬픔과 분노,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을 담은 굳건한 발걸음이었다. 나는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다. 발끝으로 느껴지는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감촉은 나의 심장에 흐르는 냉철한 이성을 상징하는 듯했다. 혜진과 진호는 여전히 바닥에서 절규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뒷모습을 보며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혜진은 바닥을 기어오듯 내게 다가왔고 진호는 비틀거리며 내 앞을 가로막으려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돈을 잃었다는 탐욕스러운 절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비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애원은 나의 귀에는 한낱 의미 없는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은 나의 사랑과 존엄을 짓밟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기회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무시한 채 현관문으로 향했다. 내 어깨 너머로 느껴지는 그들의 절규는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었다. 이 순간 나는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중이었다. 문득 나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장식품들, 대리석 바닥까지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인간적인 따뜻함과 사랑이 없는 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싱그러운 바깥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마당에는 어제 태웠던 재가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 재 위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과거가 깨끗하게 소멸했음을 알리는 증표 같았다. 혜진과 진호는 현관문 앞에서 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추억을 태운 자리에 너희들이 있을 곳은 없다. 나의 마지막 말이 공중에 흩어졌다. 최 변호사는 나를 따라 문을 나섰고 닫히는 현관문은 그들과 나의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장벽이 되었다. 나의 마음은 고요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 잔잔한 바다처럼 차의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은 여전히 차갑고 거대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무게로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내 옆에는 최 변호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의 굳건한 존재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지난 세월 나의 유일한 믿음이자 조력자였던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그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계획을 성공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내 손에는 나의 진짜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낡고 빛바랜 표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 대신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이 일장 속에는 나의 남편과의 추억과 함께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재산은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더 큰 의미를 위해 사용될 것이었다.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한 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다. 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치매 연기를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엄을 지키고 나의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 되는 대신 나는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을 개척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선사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갇혀있던 새가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내가 돌아갈 곳이 없었다. 나의 자식들은 탐욕이라는 덫에 걸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고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미련을 가질 수 없었다. 이제 나의 삶은 새로운 막을 열 것이었다. 나는 나의 남은 여생을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따뜻한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내 얼굴을 비추었다. 그 햇살은 마치 나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 따뜻하고 포근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평화로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이제 도시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한옥에서 살고 있다. 내가 살던 예전 집과 비슷한 고즈넉한 분위기였지만 이곳은 탐욕과 배신이 아닌 진정한 평화와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고 저녁이면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내 손에는 언제나 나의 새 일기장이 들려있다. 나는 매일의 작은 행복들을 그 안에 기록하며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되새긴다. 나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차 향기는 은은하게 퍼져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마당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이곳에서는 그 어떤 욕심도 그 어떤 거짓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자연과 나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만이 있었다. 나는 가끔 지난 날을 회상하기도 한다. 치매 연기를 하며 자식들의 본성을 시험했던 잔혹한 시간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안겨주었던 상처들까지.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아픔은 나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안다. 최 변호사는 가끔 나를 찾아와 나의 안부를 묻고 나의 사회 환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의 방문은 나에게 작은 기쁨이자 이 세상에 아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의 재산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지어지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다.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 지난밤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보았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리고 행복하다. 그 글귀는 나의 심금을 울렸다. 내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해질녘. 나는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응시했다. 석양빛은 산봉우리를 붉게 물들였고 그 빛 속에서 나의 그림자는 더욱 길고 단단하게 드리워졌다. 나의 복수는 끝이 났지만
나의 삶은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아름다웠다.